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에 학력 평가가 있었죠. 우리 고3 학생들은 좀 시험 보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그 시험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국어는 확실히 좀 학생이 좋은 점수 받기는 좀 어려웠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해 봐야 되냐면 어 그 10월 학평을 보면서 물론 이제 답을 시간 안에 찾기 위해서 막 매진하다 보면은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시험 이후에라도 이게 문제를 만들고 어떤 그 답이 나오는 과정이라거나 지문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양 아니면 정보의 구성 방식 또 문제에서 어떤 내용을 묻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평가원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지금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고 수준의 학생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좋은 점수가 나와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너무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10월 학평을 어 '원하는 점수 받기가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시월학평을 아주 꼼꼼하게 본 건 아니에요. 그 시간도 없어서 가볍게만 훑어봤고 이제 현장 학생들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 질문 내용을 대부분 들어보면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를 자기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내용을 물어본 기출이 있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해준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를 틀렸다 하더라도 너의 공부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10월 학평은 그 점수를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다. 등급급도 매우 낮을 거고요. 그럼 뭐 10월 학평에 1 등급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곧 있을 수능에서 우리가 이제 좋은 등급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실업학평을 안 본 이제 N수생들에게 이제 질문들이 들어와요. "실업학평을 잘 한번 볼까요?" 뭐 사설 모의고사 보는 셈 치고 "한번 볼까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굳이 문제가 되게 좋았으면 "한번 풀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해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과의 괴리가 좀 심하다. 마치 무슨 사설 모의고사 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이렇게 시월학평을 N수생들한테 풀어 보라고 추천은 못 하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출 쪼끔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월학평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 신경도 안 쓰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신경은 쓰이겠지만 빨리 잊어버리세요. 빨리 잊어버리고 또 본인 공부에 약간 의심을 품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1 년간 그리고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은 이 10월 학평 때 뭔가 좋은 점수가 나와서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내 공부가 맞나?' 이런 의심 같은 거 회의감이 들 수 있는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학력 평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아주 평가원스럽게 출제됐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 시험의 결과에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오늘 제 얘기를 기점으로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어차피 10월 학평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요새 들어서 이제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10월 달 들어서 사설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온다. 걱정이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어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과연 우리의 수능 점수일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는 난이도 조절을 못한다. 적당히 6-9 월스럽게 또는 작년 수능스럽게 적당히 어려운 듯하면서 답이 알아서 나오고 한두 문제 정도가 좀 깨엇한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풀다 보면 한 지문 통째로 날리고 뭐 두 지문 날리고 뭐 이런 상황이 뭐 사설에서는 흔히 일어나니까 특히 이제 어려운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모래주머니 효과다 막 이래서 "어려운 걸 풀어야 수능 때 쉽다고 느낀다." 이러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쉬우면 그냥 쉽다고 느끼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걸 아무리 많이 풀어도 그냥 어렵다고 느껴요. 그리고 최근 평가원의 기조가 그다지 어렵게 내는 기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설 모의고사 어려운 거 풀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나? 만에 하나라도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어렵게 출제된 게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본 경험이 도움이 돼서 점수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가 아닐 거예요. 아마 수능은 수능의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거 많이 풀어 봐도 수능날 어려우면 그냥 어려워요.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를 척도 삼지도 마시고 사설 모의고사 많이 푸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된다고도 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오로지 시간 관리 용도다. 그거 외에는 도움이 안 돼요. 수능 끝나면 확연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사설 콘텐츠들이 다 평가원으로 들어가요. 평가원에서 그것들 다 어떻게든 빼고 출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안 본 사설이 있는데 거기서 출제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설령 거기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실력으로 풀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사설에 있는 게 평가원에 나올 리도 없지만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일 수가 없어요. 평가원이 내는 어려운 문제는 사설이 흉내낼 수가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고려했을 때 사설을 많이 푸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될 게 별로 없다. 뭐 문제를 푸는 동안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나는 놀지 않고 있어.'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그렇게 막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사설에 연연해하지 마라 말씀드립니다. 어 더불어서 기출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가족과 관련된 건데 이제 제가 가족과 관련된 얘기를 워낙 많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이제 또 가족 관련된 이제 힘듦 뭐 수험 생활과 관련된 힘듦일 수도 있고 그냥 가족 구성원끼리의 어떤 갈등, 어떤 성격의 어떤 차이 또는 특정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뭐 인성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일 부러운 건 그거죠. 그냥 화목한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수능만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제일 좋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일단 '그런 학생이 몇이나 될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사람은 저마다 인생에 고비가 오기 마련인데 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유복한 상황에서 자란 아이가 삶에 있어서 큰 시련이 왔을 때 '과연 견뎌낼 힘이 있을까?' 라는 생각 들면 어렸을 때 이렇게 유복한 환경에 놓인 게 꼭 축복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 처한 상황이 저마다 다르겠는데 뭐 저는 이제 제가 살아온 경험밖에 없으니까 저한테는. 어 저도 어렸을 때는 별로 이렇게 가족하고 이렇게 친해지도 않았던 것 같고
친해지려고 노력도 안 한 것 같고 뭐 다른 가족 구성원도 뭐 어머니도 누나들도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막내니까 제가 뭐 이뻐는 했지만 그냥 좀 무덤덤한 가족들이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군대 갈 때도 다른 집에서는 막 울고불고 그런다는데 저는 그냥 전혀 군대 갔거든요. 입대했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막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어쨌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걸로 그냥 일하는 데 너무 바쁘셨고 누나들은 이제 누나들의 삶이 있었으니까 이제 약간 어떤 요새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게 케어받지 못한다는 느낌? 나 혼자 다 해결해야 된다는 느낌? 그런 거 속에서 이렇게 자라났고 그랬었는데 어 그 이제 가족에 대한 그렇게 강한 애착이나 이런 게 저는 별로 없었죠. 근데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가족들과 완전히 이제 단절이 돼서 근데 제가 군대를 좀 군 생활을 좀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배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등병 때니까 막 그 대놓고 먹을 수도 없고 저희 때는 이제 그런 게 좀 심했어요. "어디 이등병이 빵을 먹어?" 뭐 약간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숨겨 놨다가 이제 밤에 몰래 나가 가지고 가을밤이었는데 빵을 이렇게 숲속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걸리면 혼나니까. 그날따라 달이 너무 환하게 뜬 거야. 그래서 그 달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무슨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그 달이 어 엄마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살면서 그런 적이 없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휴가를 나와서 이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엄마를 딱 만났는데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또 막상 만나니까 별 느낌이 없어. 아 뭐지?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에 대한 좀 그런 게 생겼어요, 없었다가.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교사 생활하고 이제 학원 나와서 강사 생활하면서 뭐 어머니랑 얘기할 시간도 없고 뭐 같이 있을 시간도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고 어느 날 그냥 일이 있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를 딱 봤는데 너무 할머니가 돼 있는 거야. 그때 갑자기 든 생각이 '내가 이 양반을 앞으로 몇 년 더 볼 수 있을까?' 뭐 길면 좋겠지만 뭐 길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상한 게 그 이후부터 어머니가 온갖 병이 나시는 거예요. 요새도 이제 좀 심각한 병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계신데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한 거는 어머니를 볼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되게 양가적인 감정인데 어 제가 저희 가족들과 엄청나게 막 살갑게 지낸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약간 거리 두고 '나는 나대로 잘 살면 된다.' 그리고 뭐 동생으로서 또는 아들로서 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자.' 그 가족이기 때문에 유독 더 특별한 걸 기대하지 말고 '나도 뭔가 더 하려고는 하지 말자.' 뭐 이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어 그 가족의 구성원에게 뭔가 아픈 일이 생기거나 그 가족의 구성원과의 이별이 점점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면 슬퍼지는 것 또한 사실이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가족들과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음
언제까지 가족과 여러분이 어 한 집에 모여서 살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은 분리되어 독립해야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독립을 하는 거에 필요한 어떤 다양한 것들, 뭐 당연히 경제적인 능력도 갖추셔야 될 거고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가족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어 제가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과 잘 지내고 화목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관계가 좋지 않다, 또는 가족의 특정 구성원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어 뭐 사회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뭐 가족 간에서 '이런 일이 생겨?' 하는 일들도 사회에선 사실 많이 벌어지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배신당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되게 뭐 평범한 일이고 폭행당하고 심지어 뭐 살해당하고 뭐 재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뭐 정신병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뉴스를 접할 때 '도대체 가족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분명한 거는 그거예요. 잘 지내면 좋아요. 화목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쪼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못 살아갈 정도로 그게 큰일이냐? 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쪽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어 나의 어떤 내면의 힘,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되는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내 삶에 대한 나의 긍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온전히 한 명의 개체로서 이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는 거지 뭐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구와의 관계가 여러분을 온전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진 않아요. 특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대체로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어 내가 이 수능이라는 것의 결과를 좋게 만들어야 이후에 나의 어떤 독립적인 삶이 좀 더 가치로울 수도 있고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극단적으로 뭐 가족 중에 아빠가 나를 너무 싫어해. 엄마가 나를 싫어해. 뭐 형, 누나가, 언니, 오빠들이 나를 싫어해. 뭐 그럴 수 있어요. 괴롭힘 당할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누가 너무 미울 수도 있고 내가 누가 정말 싫을 수도 있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한 10 년쯤 지나면 무슨 관계가 되어 있을지 일단 알 수 없고 설령 10 년쯤 지나서 그 가족과 떨어진 상태로 홀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그런 가족 관계에 본인이 영향을 받았던 이 시절에 대해서 후회만 남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는 저마다 사연 읽어 보니까 상황이 다 다른데 그 영향을 최소화시켜라. 그것도
여러분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여러분을 좀 더 강한,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시련 또는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은 총량이 있어서 좀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많은 고통을 겪으면 뭐 나중에 좀 나이 먹고서는 좀 더 잘 살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최악의 경우 있죠. 어렸을 때 뭔가 안 좋았어. 근데 그걸 극복을 못하고 어른이 되었고 어른이 돼서도 계속 우울하고 암울하게 정상적으로 못 살아가.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그래서 노후도 비참해. 그런 어떤 좀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우리 곁에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에게 온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나를 발전시켜야 되는지 어 훈련하지 않았다. 어 이게 공부도 공부를 좀 해본 놈이 공부를 할 줄 알죠. 대학에서 왜 수능 성적 좋은 애를 원하겠어요. 공부를 해본 놈이 대학 와서 공부를 잘하고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내면서 취업도 하니까.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을 잘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후의 시련도 더 잘 극복할 수 있어요. 내 앞에 놓인 이 시련이나 고통에 매몰돼서는 절대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문학에서 거리 둔다라 그러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상황과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그 상황을 돌이켜 보는 것으로부터 극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그 관계에 있어서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힘듦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진짜 가족이라는 친구라는 그러니까 애인이라는 렌즈를 빼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좋아야 정상이냐 나빠야 정상이냐. 저 사람의 문제냐 나의 문제냐. 이걸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면 매몰되지 말고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시면 되고 뭐 내 문제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돼요. 어 살다 보면 음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가족보다 나를 더 위해 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될지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본인의 상황에 너무 빠져 있지 말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내 문제라면 고치고 내 문제가 아니라면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 남은 시간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하자. 그러기에도 우리한테 시간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좋은 수험 생활의 마무리에 대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수험 생활의 좋은 마무리 뭐 이 정도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얼마 안 남은 이 수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으냐. 일단은
시험 성적과 관련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마무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마무리가 있어서 그걸 해야 잘한 거야가 아니고 나쁜 게 있는데 그걸 하지만 않아도 잘한 거예요. 그럼 나쁜 게 뭐냐? 공부 측면에서 수능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 또는 '내가 공부 안 한 게 나오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이제 어떤 반응을 학생들에게 일으키냐면 자꾸 내가 안 본 걸 보게 하려고 만드는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뭐 갑자기 강의를 많이 듣는다든지 이 강의 저 강의 막 이 사이트 저 사이트 가면서 뭐 좋다는 건 다 들어보려고 한다든지 또는 이 문제집 저 문제집 이 모의고사 저 모의고사 막 푼다든지 "뭐는 꼭 풀어 봐야 돼." 누가 얘기하면 왠지 그거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반에서 우리 클래스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뭐 하고 있어. 왠지 나도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어 방향 없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가 되게 역설적이죠. 좋은 마무리를 하려다가 나쁜 마무리를 하게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게 되면 공부가 양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깊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고 좀 더 분석해 보고 기출과 기출을 비교 대조해 보고 최근 기출이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고 답이 어떤 식으로 도출되는 거에 대한 어떤 느낌 뭐 감 어떤 논리적인 분석력 이런 것들이 향상이 돼야 되는 시기인데 양적인 공부에 휘둘리다 보면 그거를 키우는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게 너무 잘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라. 되려 망칠 수 있다. 가장 좋은 건 약간 포기한 듯한 심정으로 하던 거나 잘 마무리하고 가자.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 내가 안 배운 게 나오면 그냥 시험장에 가서 어차피 뭐 다 객관식인데 '잘 고르지 뭐.'라고 생각하셔야지 '안 배운 거 나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내신의 관점에서 수능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키운 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키우려고 공부를 해 왔고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뭐 이게 뭐 사과탐이면 모를까? 국어 한정에서는 되게 의미 없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파이널이 되면 미친 듯이 전 그 돈 너무 아까워요. 막 사설 콘텐츠 엄청 비싸잖아요. 그거 막 엄청 사. 그 돈도 아깝고 그 시간도 아깝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대체로 기출 분석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마무리 짓는 어 어떤 결론을 내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결과에 좀 더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 끝나면 뭐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수능 끝나면 또 수능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능 이후의 삶을 산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수험 생활의 마무리는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마다 이제 편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노력의 정도가 다를 거고 그 노력에 대한 본인의 평가도 다를 거예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가? 또는 열심히 한 거랑 달리 내가 수험 생활이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좋은 해결책을 잘 찾으려고 했는가? 또 내가 찾은 해결책이 과연 결과적으로 좋은 해결책이었는가를 생각을 해 보시고 나서, 그러니까 수능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부한 것보다 소위 말하는 수능 대박이 나서 뭐 운 좋게 이제 너무나 좋은 학교 가는 친구도 몇 있어요. 살다 보면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 있었는데 그 운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급한 여러분 심정에서는 수능 때 대박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해합니다. 뭐 여러분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어쨌든. 근데 대체로 본인이 한 노력의 양, 그리고 노력의 질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근데 우리는 대체로 무슨 생각만 하냐면 '내가 몇 시간이나 공부했는데. 며칠 내내 잠도 못 자고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로 나와서 여러분이 어 이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서 살아가다 보면 양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생활에서의 문제는 질적인 게 좌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물론 양도 중요하겠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탁월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험 생활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줄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험 생활이 여러분의 이후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의 수험 생활의 질적인 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 보시고, 만약에 '아 내가 질적으로는 그렇게 잘한 것 같진 않아. 양은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이런 평가를 한다면 이 수험 생활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예요. 뭐 대학을 가든 사회로 나가든 문제는 계속 생길 거니까.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뭔가 양적인 걸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려는 쪽으로 변화하시면 이 수험 생활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 여러분이 수능 결과 또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수시 결과로 대학을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인생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 거고, 이후에 여러분이 뭐 20 대, 30 대, 40 대, 50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되려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질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전략을 선택했는가, 어떤 좋은 해결책을 갖고 거기에 양을 투입했는가를 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수험 생활도 양적인 부분에서 '아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물론 잘했어요. 근데 질적인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음 '내가 질 좋은 공부를 했는가? 만약에 못한 것 같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내가 그런 공부를 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더 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가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애를 써야겠다.'는 걸 깨닫는 수험 생활의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남은 기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남은 기간 우리의 마무리는 양적으로 막 우리를 너무 힘들게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좀 더 질 좋은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떤가? 그렇다면은 질 좋은 마무리가 뭐냐? 한 번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말들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야 될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양적으로 여러분을 몰아붙이는 지금 파이널을 진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질적인 차원에서 어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생각들, 이 시기에 알아야 될 것들을 매주 수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질적인 차원에서 한번 수업을 접근해 보시면 뭐 앞으로 수업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 틀림없이 '어떤 공부를 하기를 저 사람이 원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나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식의 공부를 해야겠구나.'는 거를 생각해 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 좋은 공부인지 생각해 보면서 공부하셔라.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의문이 생기죠. 어 아직 수험생인 내가 어떤 공부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 그럼 당신이 알려줘야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일단 사람 따라 약간 다르고요.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으면 이 학생에게 좋은 파이널, 이 학생에게 가장 좋은 파이널은 그 성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소화하느냐도 사람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를 종합해 보면 본인이 내린 질적으로 좋은 공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선하지, '내가 하는 게 좋은가?'라는 의심은 몰입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히 고민해 보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엄청난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셔야 돼요. 이 시기는 그런 공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좋은 파이널이라는 게 뭔지 좀 얘기해 보고 싶었고, 어 제가 이제 예전에 눈이 좀 아파 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는데, 뭐 눈은 뭐 약간 자포자기 상태고, 요새는 이렇게 감기는 아닌데 일주일 내내 몸살을 앓아요. 그냥 아파. 그러니까 수업 전후로도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딱 보면 잘 때만 안 아파. 잘은 잘 자. 그냥 딱 깨면 그때부터 막 아파.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험생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리듬이 수험생의 리듬에 좀 맞춰지면서 저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뭐 정신적으로는 뭐 늘 힘들었으니까 그건 뭐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까지 힘드니까 한편으로는 '아 빨리 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제 강사의 욕심일 수도 있고 저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 뭔가를 더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너를 보낼 수는 없어.' 뭐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게 들 때가 있어서 좀 욕심을 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몸이 이렇게 더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래도 여러분만큼 몸이 안 좋진 않겠죠. 여러분 이제 뭐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불안에 시달리고 하다 보면 육체가 견뎌내기 어려울 텐데, 어 근데 아직 여러분 젊어서요.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금세 회복될 수 있고, 지금 막 힘들고 아픈 게 수능 날 되면 그 특유의 집중과 몰입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아픈 게 잊혀져요.
못 느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이제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 자기는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너무 안 아프다는 거야. 건강하대. 친구들은 다 비실비실거리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 '정말 열심히 수험 생활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든대. 진짜 고민할 게 없죠. 근데 뭐 그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체질이에요. 건강한 체질을 받고 태어난 거에 그냥 감사하시면 되고 음 꼭 아파야 수험생인 건 아니니까 너무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어 어쨌든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시기가 지속될 겁니다. 힘든 거에 신경이 쓰이는 순간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겠지만 힘든 건 힘든 대로 놔두고 해야 될 거는 해야 될 거대로 하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합쳐서 내가 힘든 부분,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완전히 이원화시켜서 마치 힘든 게 내가 아닌 것처럼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냥 기계인 것처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여러분에게는 영혼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도 없고 그냥 물리적인 기계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어떤 공부가 가장 좋은 공부인지만 생각하시면서 수험생활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조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